작년 한 해 동안 금융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테슬라 주주도 엔비디아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금속에 베팅한 사람들이었죠. 금값은 작년 초 대비 72%나 치솟았고 은은 무려 118% 폭등하면서 한때 원유 가격을 추월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팬데믹 당시 유가 대폭락을 제외하면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상이었죠. 백금과 팔라디움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구리까지 가세하면서 금속시장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경기 침체도 아니고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거시경제 예측으로 유명한 스테파니 폼보이가 올해 2026년을 내다보며 내놓은 전망은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실물 자산의 구조적 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었죠. 작년의 폭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전문가가 앞으로 펼쳐질 상승에 대해 더 큰 확신을 보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쓰나미의 첫 파도만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올해 금속 시장을 둘러싼 주요 변수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의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폼보이가 사람들에게 종이 자산을 버리고 실물 자산을 움켜쥐라고 외쳤던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을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은 아무리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양적 완화 QE가 아니다, 일시적 유동성 공급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돈 찍어내는 거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발가락만 살짝 담근 수준이었다는 게 그녀의 판단이었죠. 마치 차가운 물에 발끝만 담가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올해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대차 대조표 확대가 통화정책의 메인 무기로 등장할 거라는 전망이죠. 여기서 잠깐 왜 기준금리가 아니라 대차 대조표가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모두가 기준금리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진짜 게임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터졌으니까요.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졌고 반대로 금리를 내렸을 때는 수익률이 치솟았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린 상황이죠. 2024년에 바이든 행정부를 도와준다고 금리를 낮췄는데 수익률은 거꾸로 올라갔던 겁니다.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현실이죠. 진짜 중요한 건 대차 대조표라는 겁니다. 대차 대조표가 부풀어 오른다는 건 사실상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귀금속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판에 공급이 딱 정해진 금속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재정 우위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준 금리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시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만 조절하면 경제가 알아서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정부가 돈을 많이 써버려서 중앙은행 정책만으로는 경제를 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택시장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집 사려고 대출금리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들 많으시죠? 문제는 연준 정책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실제 시장 금리는 꿈쩍도 안 하는 상황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운전대를 아무리 돌려도 차가 방향을 안 바꾸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 전체가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빚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상태니까요. 고개사가 가느다란 줄 위에서 간신히 균형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빚들 대부분이 단기 차입이라는 점입니다. 곧 만기가 돌아오는 돈이 산더미라는 뜻이죠. 장기 대출이라면 그나마 숨 쉴 시간이라도 있는데 단기는 금방 갚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부 재정 문제를 떠올릴 때 대부분 2조 달러짜리 적자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그 숫자 말이죠.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단기 국채 위주로 빚을 끌었으면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올해 2026년에 미국 재무부가 다시 빌려야 할 돈이 무려 9조 8천억 달러에서 10조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감이 오시나요? 거의 10조에 달하는 돈을 1년 안에 새로 조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GDP의 몇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죠. 이건 새로운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기존 빚을 갚고 다시 빌리는 재융자인데 문제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같은 시기에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빚을 갚고 새로 빌려야 합니다. 거기다 가계부채도 있고 소비자 대출도 있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빚은 계산에도 안 넣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큰 주들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결국 한정된 돈을 놓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같은 돈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런 탄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치열한 싸움만 예상되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바라는 금리 인하 혜택,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은행 가서 연준이 금리 내렸는데 왜 주택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냐고 물어보면 직원도 난감해할 겁니다. 시장 금리는 중앙은행 금리하고 별개로 움직이니까요. 특히 장기 금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준이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 채권까지 무한정 사들여서 금리를 억지로 눌러버리는 방식이죠. 일본이 수십 년간 해온 그 방법 말입니다. 일본 은행이 장기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면서 금리를 바닥에 꼬라놨죠. 미국도 결국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서 안전자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지니까요. 투자자들이 겁먹고 도망치기 시작하면 모든 계산이 틀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정리하고 가죠. 결국 진짜 액션이 벌어질 곳은 신용시장이고 올해 연준은 작년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수익률 곡선 통제가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 들어올 연준 의장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파월 임기가 끝나고 새 의장이 오면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탈세계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세계화가 지난 40년간 채권 시장 대장정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분석이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싼 인건비와 효율적인 공급망 덕분에 물가를 낮게 묶어뒀습니다. 중국산 싼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억눌렸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리쇼어링으로 세계화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 공장 문 닫고 미국이나 멕시코로 옮기고 있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소비자는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가면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미국 소비자는 강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이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비자라는 단일 집단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적됐던 문제인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진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맨해튼 고급 레스토랑은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데 서민들이 가는 할인마트는 객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도 폭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값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증거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은 아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한테 준 차 대출 연체율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파산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죠. 자동차 대출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고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뜯어보면 대부분 파트타임입니다. 정부 발표 고용 통계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질 낮은 일자리들이죠. 여러 개 직업을 가진 사람 숫자를 보면 노동의 질이 바닥을 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세 개 일을 하니까 통계상으로만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장 하나로 충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 개의 일을 뛰어야 합니다. 아침에 첫 번째 일하고 오후에 두 번째 일하고 저녁엔 우버 운전하는 시기죠. 이게 정상적인 경제일까요? 다행히 최근 약간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서민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죠. 기름값이 내려가면 생활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이자로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이 신용도가 낮은 경우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고 일부 고위험군은 25% 이상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원금은 안 줄고 이자만 내다가 파산하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폭탄이 하나 더 터집니다.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폭탄이 터집니다. 행정부가 드디어 학자금 대출자들 임금 압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코로나 때 멈췄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이게 서민층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비 계층에서 한 단계 위를 강타하게 됩니다. 대학 나온 중산층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주목됩니다. 매달 몇백 달러씩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한다면 그만큼 소비가 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긴 합니다.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서민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거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경기 살리겠다고 큰 예산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인프라 투자도 있고 각종 보조금도 나갑니다. 문제는 시장에 충격이라도 오면 부자들이 갑자기 지갑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점이죠. 주식시장 폭락하거나 집값 떨어지면 자산 효과로 소비가 급감하겠죠. 그렇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지금 소비 전망은 전부 부자들한테 달려 있으니까요. 미국 경제에서 상위 20%가 전체 소비의 42%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이 소비를 멈추면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금속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금부터 봅시다. 작년 한 해 금이 폭등한 배경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가장 큰 축이었죠. 러시아 달러 자산 동결 이후 특히 인도, 중국 같은 비서방 국가 중앙은행들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는 흐름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새로운 거대 매수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테더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테더가 자기네 코인 가치를 달러에 고정시키려고 금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만 약 24톤을 매입했는데 중앙은행 전부 합쳐도 단일 기관으로는 최고 속도입니다.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폭증하면서 금 매입도 함께 급증하고 있고 올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든 경기 침체 대비든 무슨 이유로든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금값을 계속 밀어올릴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죠. 월가는 금속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금만큼은 올해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올해 연말 금값 전망을 보면 대형 투자 은행들이 4,700달러에서 5,900달러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5,000달러 근접은 기정사실로 보는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전망은 야데니 리서치입니다. 2024년부터 월가에서 가장 공격적인 금값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가장 정확하게 맞춘 금 전문가로 자리 잡았죠. 재밌는 건 야데니가 원래 금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핏처럼 현금 흐름도 없는 금을 왜 사냐며 주식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2023년부터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올해 5,900달러, 2029년 말엔 금이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S&P 500과 금이 단기적으로는 따로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둘 다 명목상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에 기반하고 있죠. S&P 500이 2029년에 10,000선 근처까지 갈 거라고 보니까 금도 비슷한 궤적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호흡의 강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죠. 대형 투자은행들도 올해 원자재 시장 전반의 강세를 전망하면서 특히 금에 대한 확신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패권 싸움, 지정학 리스크,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탈달러 흐름, 민간 투자자들까지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ETF를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수세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런 예측 숫자들이 정확히 맞을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죠. 여기에 앞서 말한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재발행 이슈가 더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굴리는 과정에서 연준은 결국 대차대조표를 다시 불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금은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은은 작년 가장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실물 공급 부족도 심각했지만 투기 수요도 장난 아니었죠. 너무 올랐으니 이제 떨어진다며 하락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 터지면서 숏스퀴즈가 가격을 더 밀어올렸습니다. 구조적으로는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은이 필수로 들어가서 AI와 맞물려 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 상승을 받쳐줬죠. 작년 10월 30일 월요일엔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급락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2주 정도는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단기 과열이 식으면 구조적 상승 요인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1월 중순 이후 안정되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는 의견이죠. 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락파는 충분히 올랐다고 봅니다. 낙관파는 구조적 강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죠. 낙관론자들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은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면서 동시에 산업용 필수품이라서 실물 부족이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더 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락 요인부터 봅시다. 브리지워터에서 원자재 총괄 맡았던 전문가가 현재 블랙스완 캐피털 운영하면서 제시한 분석입니다. 1월 중순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본 이유는 두 가지 기술적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연말 효과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안에 팔면 작년 수익에 대한 세금을 올해 초에 바로 내야 합니다. 하루만 더 참고 1월 2일인 오늘 이후에 팔면 그 수익은 2027년 소득이 돼서 세금을 후년에 내면 됩니다. 세금 낼 돈을 1년 더 굴릴 수 있는 거죠. 작년에 120% 넘게 오른 엔 수익 확정하려는 투자자들이 세금 늦게 내려고 1월 넘어서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12월 32월요일에 여러 이유로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1월 들어서 추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1월 효과라고 새해엔 돈이 들어와서 시장이 좋은 편인데
작년처럼 폭등한 금속 시장에선 오히려 1월이 조정의 달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둘째, 2월 8일부터 블룸버그 SP 글로벌이 운영하는 원자재 지수들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금, 은, 구리, 원유 등을 일정 비율로 가져야 하는데 최근 유가는 떨어진 반면 금과 은은 급등했으니 비중 조정하려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월 초중순까지 이런 기술적 매도 압력이 대기하고 있으니 새로 들어가려면 그때를 노리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입니다. 왜 갑자기 떨어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우선 너무 많이 올랐고 투기 수요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증거금 올린 게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증거금은 선물 레버리지 거래자들이 중개사에 맡겨야 하는 돈으로 일종의 판돈입니다. 증거금이 오르면 돈 없는 투자자들은 포지션 못 지키고 강제 청산됩니다. 작년 12월 29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계 대형은행 하나가 은숏 포지션 강제 청산당했다는 소문이 월가에 돌았습니다. 마진콜 못 견뎠다는 거죠. 2011년 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폭등했을 때도 CME가 증거금 여러 차례 올리며 레버리지 청산을 유도했습니다. 그 이후 은은 오랫동안 침체기 겪었죠.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은 투자 수요와 투기 심리가 강했는데 중국 내 유일한 은 투자 펀드 운영하는 곳이 신규 청약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투자 수요 막는 조치라 단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산업 수요도 깨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은이 구리보다 전도율 높은데도 구리 더 많이 쓰는 이유는 은이 비싸서입니다. 은 가격 계속 오르면 구리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상승 요인을 봅시다. 전문가들의 주요 논거인데 증거금 인상이 과거엔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는 겁니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선물보다 실물 수요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의 주 동력도 선물 레버리지가 아니라 현물 실물 수요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소 조치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 안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물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물 주로 거래되는 런던과 상하이에선 심각한 백워데이션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은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비싼 상태로 시장에 물건 정말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재고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증거금 요건도 이미 상당히 타이트해서 추가 인상에도 청산될 레버리지 그리 많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더 올리면 투기 세력 아니라 시장 유지에 필요한 상업적 참여자들이 타격받아서 무한정 올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핵심은 실물 수요가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산업 수요가 있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부족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 수요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은은 전기 전도율 높아서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태양광 패널뿐 아니라 회로 기판, 전기차 배터리, 각종 스위치 등 여러 곳에 쓰이지만 특히 지금은 태양광 패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신형 고효율 태양광 패널은 패널당 사용량이 기존보다 더 많습니다. 업계가 가격 부담 줄이려고 은 최대한 얇게 바르는 기술 혁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은은 필수입니다. 전력 수요 증가가 은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데 문제는 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실물 자산이 다 그렇긴 한데 은은 특히 더합니다. 구리나 아연 같은 다른 금속 해 때 나오는 부산물에서 약 70%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격 올라도 공급 빠르게 못 늘리고 신규 광산 개발엔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광산 기업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물 부족이 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중국이 은을 전략 자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중국이 은 수출 허가제에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은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재련으로 통제하고 있어서 수출 까다롭게 하면 즉각적인 공급 부족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은이 AI 시대 핵심 소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작년 11월에 은을 핵심 광물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관세 대상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구리처럼 확산되면서 미리 현물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게 또다시 실물 수요 증가시키는 악순환 만들고 있습니다. 구리로 대체하면 안 되냐는 반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태양광 시설 구리로 바꾸려면 공장 하나 바꾸는데 1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수백 개 공장 있는데 동시에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최대 4년 정도 대체 기간 필요한데 투자 회수 기간 너무 길어지니까 당장 돈 벌어야 하는 태양광 패널 회사들 입장에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전환은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애인 수요가 급격히 줄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구리 대체 기술이 성과 내고 있긴 한데 구리는 녹스는 문제 있어서 태양광 패널 수명 보장하기 어려워 기술 전환에도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은 가격 이렇게 올라도 아직 태양광 회사들이 손익분기점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적자 나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아직은 은 가격 기준 131달러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70달러에서 76달러 사이는 아직 괜찮다는 거죠. 또한 은 더 써서라도 전력 효율 높인 최신형 태양광 패널이 대세가 되고 있어서 은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죠. 이런 점들 종합하면 애인 이미 가진 분들은 수익 실현 원하면 일부 팔고 1월 중순 이후 상황 보고 다시 사거나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기술적 요인들 때문에 2월 중순 이후에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 오를 거라는 게 월가 전반적 시각입니다. 올해는 은보다 구리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은 가격 계속 오르면 산업 수요가 구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작년 은이 118% 넘게 오른 반면 구리는 37%에서 40%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큰 상승이지만 은보다는 추가 상승 여력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올해는 구리 차례가 될 거라는 게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입니다. 구리는 전력망, 냉각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 여러 측면에서 AI 전기 설비의 핵심 필수품이 됐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지속되는 한 수요 계속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800V 고압 직류로 바꾸며 전력 효율 높이고 데이터 전송 속도 개선하려고 데이터 센터, 렉 설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 세워지면 전력망 교체 수요도 함께 늘어나겠죠. 구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당분간 오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광산은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매크로 이유와 산업 이유로 원자재, 특히 금속 자산은 올해도 강세 보일 거라는 게 월가 중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기 과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중순까지 변동성 커질 수 있다는 점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도 중기적으로 구조적 강세는 지속될 거라서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반드시 넣을 필요 있습니다. 금이든 다른 자산이든 선택해서 말이죠. 대형 투자 은행들도 큰 수익 기대하기보다는 전략적 해지, 보험 자산으로 넣으라고 조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은이나 구리처럼 산업재 성격 가진 자산들은 금 빼면 경기 변동에 약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경기 둔화되는 상황 오면 상당한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소비자 양극화와 학자금 대출 재개, 부자들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이 모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ETF로 장기 투자한다면 현물 ETF 선택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원자재 상품들은 선물 사고 만기 지나면 다음 달 것 새로 사는 롤오버 과정에서 비용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계획이라면 선물보다 현물 담고 있는 ETF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유동성 큰 주식보다는 사고 팔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규모 큰 ETF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 상장 ETF는 양도세 내야 하고 환율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 현물 ETF의 경우 규모가 크고 보수율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품들이 여럿 있습니다. 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보수율 확인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금과 은 채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도 있습니다. 변동성 더 크니까 위험 감수하고서라도 금이나 은 오를 때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채굴 기업 ETF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이나 섹터 ETF보다는 폭넓게 분산된 상품이 안전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큰 파도가 밀려올 해입니다. 거의 10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 재조정, 소비자 양극화 심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집니다. 연준은 결국 통화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익률 곡선 통제든 뭐든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실물 자산만큼 확실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금, 구리 같은 금속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이고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한 생존 전략이죠. 중앙은행들이 통화 공급 늘리는 상황에서 공급 제한된 금속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은 수천 년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은도 산업 수요 늘어나면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겹치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종이돈의 시대가 저물고 진짜 가치 지닌 것들이 빛을 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됐나요? 주식과 채권만 가지고 있다면 실물 자산 비중 늘려볼 필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금에 올인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산 투자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금융시장은 큰 격동 겪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물 자산은 안전한 항구 역할 해줄 것이고 전문가들이 말하듯 구조적 강세의 초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